안녕하세요. 5월 28일 신나는 화요일입니다. 미국 시장은 현충일이었죠. 주식 채권 시장 휴장이었고요. 선물 시장은 강보합세입니다. 마감됐습니다. 유럽 시장은 강세로 마감됐고요. 유럽 의회 선거 마감됐는데 투표율이 51%로 20년 내 최고치랍니다. 출구조사 결과로는요. 일종의 선거혁명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 기존의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연합이 과반을 차지했었는데 이게 아마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유럽 쪽에서 이제 우파라면은 반난민, 그다음에 반EU 이런 걸 주장하면 이제 우파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세력들이 부상을 하고 그다음에 녹색당 이 세력이 약진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구체적인 거는 이제 개표가 다 완료돼야지 나오겠죠. 환율은 달러 강세였고요. 그 다음에 원환율, 이환율 모두 소폭 내렸습니다. 근데 환율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큰 근본적인 어떤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미국의 커런시 서브시디, 즉 통화 보조금이라는 이 개념을 지금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상쇄하는 상계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사실, 이걸 주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공에 대한 미국의 관세 공격이 지속된다는 점, 이에 맞서는 중공이 결국에는 위안 환율 조작 가능성 염두에 두고 미국이 미리 공격 무기를 공개한 것이라는 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즉 위안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위안 환율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어떤 정책적인 미국의 대응이 이제 드러난 겁니다. 원화도 일정 범위에서 위안화와 연동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위안 약세는 원화에게도 약세 요인이 되는 것이죠. 과연 미국이 최초의 통화 보조금에 대한 상계 관세 언제쯤 최초로 부과할지 이제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거 때가 되면은 상계 관세 부과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과한다는 것은 확실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때가 언제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안 환율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요. 지금 당장 상계 관세 날려도 놀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시기는 미국이 적절하게 이제 활용하겠죠. 카드는. 그래서 내년 언젠가 날리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별도 영상을 올릴 때는 상계 관세 날리는 그 시점이 관세 전쟁의 후반전이다. 제가 이렇게 디파인을 했었습니다. 유가는 이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면서 WTI 60불 밑에서 이제 움직였습니다. 트럼프 일본 국빈 방문 지금 이제 이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요 최근의 미일 관계 또 아베 태도 등이 한미 관계, 미중 관계 등과 이게 비교가 되죠. 그리고 아베가 진짜 잘하고 있다. 얄미울 정도로 잘하고 있다. 결국 일본이 실리는 다 챙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요 방일한 목표가 아주 명확한 것 같습니다. 딱 하나죠. 대일 무역 적자 줄인다. 이게 구체적인 목표이고요. 그 방법론으로 두 개를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추상적인 방법은 무역 장벽 허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미국 물건 많이 사라 이겁니다. 딱 이겼습니다. 명확합니다. 트럼프 말은. 이랬더니 아베의 대응이 정말 현명한 것 같아요. 아베는 트럼프 이 요구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딱 그래버렸어요. 이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곧 선거가 있으니 이거 선거를 내가 이겨야지 도와드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거 이길 수 있도록 선거 후까지 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오케이 딜 된 겁니다. 딜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남는 시간은 둘이 연애하듯이 아주 신나게 놀자 합니다. 그렇죠? 트럼프는 8월 달에 큰 숫자를 보게 될 것 같다고 마지막까지 아베를 빡 누릅니다. 야, 트럼프 진짜 장사 잘합니다. 결국 일본의 경우에는 무역 흑자를 활용해서 미제 무기를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베가
TPP, TPP 가입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트럼프는 단호히 노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노. 트럼프는요 다자 협상, 다자 체제 기본적으로 싫어하죠. 왜 그럴까요? 여기 가면은요 일국 일표잖아요. 미국이 불리하죠. 근데 왜 갑니까? 지금까지 다자 체제에서 미국은 한마디로 거지들에게 호구짓 당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여러 나라 모이면 일국 일표 체제에서 거지떼들이 미국을 갖고 놀았다 이겁니다. 돈 들고 시간 들고 챙기는 거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WTO 필요할 때 이용하고 기본적으로 1대1로 각계격파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아베 하자는도 다 응해줘 버리는 거죠. 왜냐면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좋아하는 거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장단 맞춰주고 챙길 것 챙겨버리고 역시 장사 잘하는 것 같습니다. 볼턴이나 아베나 북공의 그 탄도미사일 발사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점 명확히 했습니다. 사실 탄도미사일 맞습니다. 그죠? 단순한 포탄 발사 아니잖아요. 자체 추진하는 게 있으니까 미사일이죠. 그런데 순항 미사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인 겁니다. 이건 뭐 명확합니다. 팩트는. 그리고 트럼프도 이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요. 유엔 제재 위반한 거니까 또다시 그러니까 유엔 결의 위반이니까 또다시 유엔 제재를 해야 됩니다. 유엔 제재를 하려면 절차가 안보리 결의를 해야 되잖아요. 안보리 결의를 하려면 또 중공하고 러시아 쟤들 별도로 또 딜을 해줘야지 저 거지들이 동의를 해줄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귀찮다는 거죠. 돈 들고 시간 들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제재가 완벽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 제재만 이행만 확실히 하면은 북공은 결국 버틸 수 없다 이렇게 계산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그러니까 구체적 타당성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저게 탄도 미사일이라는 걸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를 해서 꼬맹이가 저런 조그만 무기 날려봤자 지 돈만 없어지지 뭐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처럼 제재 확실히 집행하고 더 쪼으면 결국 버티지 못한다고 계산한 것 같습니다. 결국 쏙이 다 타들어가는 건 누굽니까? 북공이죠. 조그만 거 날려봤자 쳐다보지도 않고 말이요. 큰 거 날리자니 겁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WMD,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핵무기, 그다음에 생화학 무기 이런 거죠. 확산 금지 원칙은 확실한 목표입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고요. 타협이 불가합니다.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지구촌에 지구란 이 촌동 내에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WMD 확산 금지 이것은 확실한 목표입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북공이건 이란이건 둘 다 핵은 가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핵과 밥을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일본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핵 개발하는 한 경제 발전 할 수 없다. 북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명확히 했습니다. 그 말은 핵과 밥을 동시에 가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실현 방법에 대해서 미국은 당장 힘으로 해체한다. 바로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은 취하지 않았고요. 제재라는 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제재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 이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정권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북공 그 정권이나 이란의 정권이 스스로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뭔가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바꿔버리던가 그 정권자가 마음을 바꾸던가 둘 중에 하나를 바꾸어서 스스로 핵을 포기해야지 제재가 풀리고 정상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중 무역전쟁에 관해서 트럼프가 기존 입장을 자세히 성실하게 솔직하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자회견 한 40여 분 한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되게 형식적이잖아요. 짧게 하고 질문도 다 짜고 하고. 그런데 이 트럼프나 이런 그 기자회견 하는 건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주고받고 하는 것 같아요. 질문도. 그러면서 그 미중 무역 전쟁에 관한 트럼프의 기존 입장 제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거기서 달라진 것 없더라고요.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말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좀 그 특이한 것은 미국에서는 미중 협상 곧 합의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일본에서는 미중 협상 서두르지 않겠다. 중공은 딜을 아주 간절히 원하지만 나는 급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보면 표현 자체가 달라진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말에 대해서 중공이 아이 트럼프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 협상이 어렵다 이렇게 논평을 하고 그럽니다. 예. 이번에 중공의 반응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요. 트럼프 주장은 아주 일관됩니다. 한치 흐트러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을 내놓으면 바로 협상되고요. 중국 너그가 격이면 협상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중공 반응은 늘 뭐 하는 소리입니다. 상호 존중, 호혜 정신, 평등 원칙, 또 대화로 타결하자 이겁니다. 전쟁하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핵심 이익은 양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호 존중이나 평등이나 호혜나 뭐 하나 말한 소리죠 이거. 이게 무슨 영양가가 없잖아 이 말 자체는. 뭐 어떻게 하는 게 상호 존중이에요? 핵심은 지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핵심 이익 양보 없다라는 이 말이 지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상호 존중, 평등, 호혜 이런 건 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핵심이 코어 인트레스트가 과연 뭐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 원칙, 가령 대만은 중공의 일부라는 것 이런 게 핵심 원칙에 포함되겠죠. 또 스테이트런 이코노미 이걸 그러니까 국가 자본주의 형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화웨이나 저런 것은 사실상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수족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보조금이 들어가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것 이것은 절대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버티는 것 같아요. 스테이트런 이코노미 이 형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기사가 나오고 그러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코어 인터레스트 핵심 이익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패권 전쟁은 그 본질이 체제 전쟁이 되는 것이죠. 여기와 관련해서요, 이제 아주 또 눈에 띄는 기사가, 그러니까 대만하고 미국이 국교 단절을 한 게 1979년입니다. 그 즈음에 중공하고 이제 국교 정상화하고요. 한국도 이렇게 따라간 거죠. 1979년도. 그런데 그래서 한 40년 만에 대만 안보실장하고 존 볼턴이 미국에서 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이게 공개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이게 상당히 의미 깊은 사건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러니까 대만의 안보실장이 미국의 지금 존 볼턴은 보좌관 신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보실장급인데 지금은 그 미국이 보좌관이 직접 만나지 않고요. 부보좌관 직업을 하나 낮춰서 만났고요. 기본적으로 비공개가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볼턴이 직접 만나고 공개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미 군함이 대만 해협 정기적으로 지금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여기에서 대만이 매우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Free and Open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사진 한번 보시면요. 중공이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저 남중국해 일대 이것은 중공의 것이 아니라 지구촌 모두의 것이다. 이겁니다. Free and Open. 저 남중국해 중공 거 아니라는 겁니다. 중공은 저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거 너희 거 아니야. 너희 거 아니니까 우리는 여기 자유롭게 다닐 거야. 이겁니다. 네. 이제 중공은 말이죠. 또 관변단체, 그 관변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아줌마 하나가 나와갖고 말이죠. 뭐 미국이 강자의 횡포로 다자간 규칙을 훼손했다. 이렇게 이제 말들을 막 하는데 이 본질은 욕설의 십자포를 날리는 겁니다. 중공이 미국에 대해서. 예. 외교부 대변인이 나올 때는 이제 뭐 상호 존중이니 뭐 대화니 뭐 이렇게 호혜니 이렇게 아주 점잖은 말로 하고 말이죠. 관변단체가 아줌마 하나 내세워갖고 이렇게 욕설의 십자포를 날리는 거죠. 뭐 다 그런 거죠. 근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거.
다자간 규칙이 뭡니까? WTO를 의미하는지 그거는 뭐 부정확한데요. 다자간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일국일표입니다. 여기에는 일국일표. WTO는 중공이 악용 또는 활용해서 재미를 톡톡히 봤습니다. WTO 통해서 미국을 갖고 놀았습니다. 트럼프 시각은 이렇습니다. 필요해서 WTO 만들 수도 있고요. 필요 없으면 WTO 해체해버릴 수도 있고요. WTO 문제가 많으면 해체할지 아니면 그 문제 많은 거 수리해서 더 사용할지 좀 더 사용할지 이거 결정할 수 있는 게 트럼프입니다. 예? WTO 필요 없으면 버리든가 수리해서 더 사용하든가 이것도 다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을 저울질하는 사람한테 저런 말을 먹히겠습니까? 예. 결국 미국 이외의 여러 어떤 무식한 나라들에게 선동질하는 공산주의 수법일 뿐입니다. 다자의 규칙을 악용한 것은 중공입니다. 그 UBS 직원 하나가요. UBS 그 유명한 그 투자은행 아닙니까? 예. UBS 직원 하나가 미국 중공이 아직까지는 이너프 페인을 느끼지 못해서 당장 합의 안 할 것 같고 연말경 합의될 것 같다고 이렇게 중얼거리는데요. 그러니까 이 직원의 말은 아직은 둘 다 정신 못 차렸다 뭐 이런 뉘앙스 같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못 이겨 합의할 정도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는 고통이 아니라 아마 죽을 때까지 싸울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만나고 수없이 만나고 또 그래서 협상은 수없이 이어지겠지만 결국 중공이 죽어야 끝납니다. 중공이 죽기 전에 먼저 화웨이가 죽을 거고요. GTE가 죽을 것이고요. 하이크비전도 죽을 것이고요. 네. 중공이 죽는다는 것은 아까 말한 스테이트런 이카노미가 해체된다는 겁니다. 네. 이미 이전 영상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뉴스가요. 세계 자동차 시장 세판 짜는 모습. 와, 저는 아주 살벌하게 느껴집니다. 무섭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그 피아트 크라이슬러. 이거는 이탈리아 회사 피아트가 미국 자동차 회사 크라이슬러를 그러니까 합병하면서 생긴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있지만 결국 미국계인지 이탈리아계인지 뭐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다국적 기업이 실질적으로 다국적 기업이 된 거죠. 이거. 그러니까 피아트가 프랑스의 르노에게 합병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는 소식이죠. 이거는 결국 지금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뭉쳐서 하나가 되면은 더 큰 빵을 만들 수 있다. 결국 각자 살기 힘들다 이런 거 아닙니까? 각자 살기 좋으면은 뭐 하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피아트가 지가 혼자서 열심히 성장해서 르노를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이겨버리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그 불가능하니까 아니면 서로 합치자 이거 아닙니까? 이미 르노는 일본의 닛산, 미쓰비시하고 공동정선을 구축하고 있는데 피아트가 여기에 추가로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피아트건, 르노건, 닛산이건, 미쓰비시건 전부 다 혼자서는 살아남기 힘들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전부 다 뭉쳐서 한번 살아보자. 혼자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뭉치면 살 길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이런 발버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동차 시장의 가장 큰 쟁점은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활용한 자율주행입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 그 분야에서는 구글이 최강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만약에 5G가 완전히 그 실용화되면은 구글은 바로 그러니까 상용화할 수가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구글이 자동차 회사입니까? 기존 자동차 강자들 여기에 뭐 GM이건 앞에서 나온 피아트건 르노건 뭐 닛산이건 미쓰비시건 현대차건 자율주행 실력은 구글보다 서너 수 아래입니다. 바로 상용화 못합니다. 구글만이 가장 확실하게 상용화할 수 있습니다. 5G 지금 4G 상태에서는요 센서들이 가끔 그러니까 버벅거리니까 빨리 적응을 못할 수가 있는데 5G 상태에서는 그런 현상이 거의 사라지니까 바로 상용화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쟁점은요 전기차 아닙니까? 수소차는 저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수소차는 아니라고 보고요. 전기차인데 전기차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기술 모두 가령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이나 이 자동차 회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자동차 강국들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핵심 두 가지, 자율주행 분야와 배터리에서 다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응? 자동차 회사의 역할은 뭡니까? 이거 참 위기 아닙니까? 공동으로. 결국 자동차 시장 장래는 구글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자칫하면은 뭐 GM이건 뭐 피아트, 르노건 뭐 현대차건 껍데기 납품회사 전락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심각하잖아요. 이 구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구글의 어떤 자동차 시장 그 재패 모델은요, 가령 그 완전 자율 주행하는 그 로봇 자동차 하나 어딘가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필요할 때 자동차가 필요할 때 앱에다가 스마트폰 앱에다가 다다닥 집어넣으면은 바로 자율주행차가 지가 와서 딱 대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용하고 앱에서 씹을만 해버리면 끝입니다. 지금처럼 자동차를 사서 사용하지 않을 때 처박아 두면서 돈 나가고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공유경제 아닙니까? 음? 지금 그 자동차 관련된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이거 혁신이죠. 혁명이죠. 차 사서 세워두고 돈 쓸 일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과연 이제 현대차 운명이 앞으로 어찌 될지, 과연 강성 노조원들이 그때 가서도 저렇게 파업질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함께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